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심시간 종합뉴스 뉴스1 라이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하고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관세 협상을 위한 여지가 생겨 일단 긍정적이라고 밝혔지만 관세와 방위비 등 일괄 협상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추가 보복 관세를 발표하자 중국에 대해 재보복성 관세를 물려 무려 12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상장 폐지까지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오늘 SNS 영상을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비명계 후보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당내 경선 선관위를 발족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란 속에 양자 대결 경선 룰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등판론과 함께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완규 법제처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임명이 정당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뉴스1 라이브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 확인해 보시죠. Why you decided to put a 90-day pause? We're getting a little bit yippy, a little bit afraid because we have a big job to do. No other president would have done what I did. Somebody had to do it. They had to stop because it was not sustainable. 관세 정책에 대한 뜻을 절대 굽힐 것 같지 않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갑자기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90일 동안 앞으로 상호 관세를 유예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단 한마디에 전날 뉴욕 증시가 급등, 아니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우리 증시도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자, 물론 단기 상승에 그친 거지만 일단 오늘은 조금 한숨 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뉴욕 3대 증시가 사실상 폭등, 말씀하신 것처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외신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우존스는 2020년 3월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한 가지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표현을 써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다. 그러니까 이 세계대전 이슈까지도 들고 오면서 그 정도로 이제는 상승세가 높았다. 나스닥도요, 12.16%가 올랐는데 역사상 두 번째로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우리나라의 시장에 그렇겠죠.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3%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자마자 사실상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네. 선물 시장에서 5% 넘게 오를 때 이게 1분간 지속이 되면은요, 이제 현물의 이제 프로그램 매매를 이제 5분간 정지시키는 건데 네. 한마디로 너무 급하게 오르니까 잠깐 좀 진정해라고 해서 약간 진정시키는 효과가 나오죠. 네. 그 정도로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에 지금 다 빨간불, 정말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고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얼마나 크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난 월요일이었죠? 블랙 먼데이라고 그러면서 네. 그때는 떨어지면서 폭락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 네. 불과 3일 만에 이제 오르면서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전 세계 주식시장이 지금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이 90일 관세 유예 선언에 한마디로 한숨은 잠시 돌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도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관세 협상을 이끌어갈 이 시간을, 여유를 번 셈이죠. 하지만 과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줄지는 그것도 또 미지수입니다. Well, good. I mean, it depends. We pay for military over in Europe. You know, we don't get reimbursed by much. South Korea too. So it would be one of the things we discuss. That's unrelated to trade, but I think we'll make it part of it.
한미 FTA를 계속 유지할 거냐, 파기 선언을 할 것이냐. 유지하면 어떤 이익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대미 수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인데요. 우리나라는 FTA 때문에 베이스가 0이라서 우리는 25%를 내고 들어가지만 우리하고 경쟁을 하는 일본하고 EU 같은 경우는 2.5% 관세에 25%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27.5%를 내고 들어갑니다. 우리 정부의 목표는 우선 이 한미 FTA를 최대한 사수하는 겁니다. 자유무역 협정을 사수해야 한다 이거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를 앞세워서 일괄 협상을 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꺼냈죠. 우리의 방위비 이미 결정 난 거를 이번에 관세 협상하면서 묶어서 다 같이 협상하자라고 방위비 재협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게 현재 지불하고 있는 방위비를 우리나라가 다 내고 대신에 우리가 지켜야 할 FTA는 가져오는 것. 이런 안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방위비가 10조 원이 넘는 돈을 미국하고 나눠내다가 우리는 한 10분의 1을 내고 있었는데 네. 이걸 우리가 다 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의 뭐 우리가 좀 너무 잃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원스톱 쇼핑이라는 표현을 하죠. 한마디로 네. 관세와 묶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내고자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방위비 인상인데요. 현재 이제 2026년에 우리가 약속을 했던 거는 1조 6천억 원을 방위비를 우리가 이제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한 것이 있어요. 야, 한국은 돈의 나라야, 돈 많은 나라야. 1조 6천억 원 말고 이거 14조 7천억 원 정도는 타내야 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야, 그러면 이게 9배가 넘어가는 금액을 이제 우리가 방위비로 지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좋아, 그럼 우리는 줄 건 주고 갖고 올 건 갖고 오겠다. 네. 그럼 우리가 줄 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경제적 효과. 본인의 이제 치적을 높이고 싶은 것들. 대표적인 게 방위비겠죠. 그럼 방위비 분담 금액을 좀 높여주되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FTA 개정은 절대적으로 하지 않는 것. 한마디로 현행 유지로 가는 것. 이것을 사수하는 것이 우리 아마 정부의 목표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걸 만약에 계산기를 뚫겨 보면 네. 방위비 12조, 13조 원을 우리가 다 내고 대신 FTA를 지키면 네. 그만큼 방위비를 내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이득을 볼 수는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세는요. 일부 품목이 아니거든요. 지금 한미 FTA는요. 사실상 우리나라의 98%의 모든 품목이 관세율이 제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훨씬 더 우리가 얻을 이득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내줄 건 내어주고요. 차라리 한미 FTA를 사수하는 것이 더 나은 어떤 논리지 않을까. 계산기를 뚫겨봐도 그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전 세계가 곤란해진 상황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 이게 딜이다, 네. 거래다라고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안 줘도 될 거 주는 느낌이 들어서 좀 속상한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로서는 일단은 90일 동안이지만 한숨을 돌렸습니다. 물론 일본도 앞다투어서 협상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별로 효과는 없었다고 하죠. 우리는 뭔가 좀 효과를 얻었으면 하는데 말입니다. 자, 이제 세계의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궁극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 그러니까 제2차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으로 모든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Last year, China made $1 trillion off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That's not right. I did a 90-day pause for the people that didn't retaliate because I told them if you retaliate, we're going to double it. And that's what I did with China because they did retaliate. 仍在对中国滥施关税，一味地进行极限施压，对这种霸道霸凌行径，中方坚决反对，绝不接受。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표적은 역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보복 관세로 굽힐 생각 없다라고 보복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 재보복 관세로 또 맞받아쳤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다 합치니까요. 중국을 향해서 미국이 무려
125%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제는 자존심 싸움으로 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는 이런 점점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한마디로 이제는 자존심 싸움으로 갔는데 이제는 어느 한쪽의 자존심을 좀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중국의 양보를 받고자 지금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관세 싸움은 결국에는 양국이 다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아마 각국 정부들은 다 알고 있고 시장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국가적인 자존심 싸움으로 가면 누가 먼저 사실 꼬리를 내리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일종의 치킨 게임이라고 네, 그러죠. 참 힘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서로의 보복 관세가 책정이 된 상태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시장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야, 트럼프 대통령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네. 처음부터 이제는 중국을 노리고 사실상 관세 전쟁을 일으켰고 나머지 나라는 결국에는 이제는 90일 동안 유예한 상태거든요. 네. 이렇게 봤을 때 이제는 본격적인 중국과의 이제 대결 이게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점들은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계획이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번에 또 같이 서명을 했던 게 바로 미국의 샤워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네. 사실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환경 보호 때문에 수압을 좀 낮췄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본인의 머리 스타일 만들 때 힘들다. 그러면서 원래대로 미국 모든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수압을 다시 높이고자 한 거군요. 이게 좀 엉뚱하잖아요. 네. 근데 국민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하.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야, 트럼프 대통령은 뭐 지금 자국 내에서 관세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또 풀어주는구나라고 봤을 때, 야, 치밀한 계획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네. 생각을 지금 갖게 됩니다. 물론 그건 이제 짐작이죠. 진짜 계획해서 저렇게 한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 저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국민한테는 인기를 얻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 전 세계 국민들한테 욕을 먹고 있잖아요. 일단 이 관세 초기에 불과 얼마 전입니다만 캐나다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고 네. 지금 중국 국민들이 난리가 났다면서요. 난리 지금 미국 제품 불매 운동이 중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 지금 뭐 북미산, 아마도 미국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온라인상에서, 네티즌상에서도요. 사실상 중국 분들이 굉장히 많은 댓글을 남기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도요. 실제적으로 나라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문제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불만의 요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이제는 미국 국민들도 사실상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에 있는 전자상거래업체 아마도 알테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뭐 알리바바 익스프레스라든지 아니면 테무라든지 이런 쪽에서 물건을 싸게 샀었는데 $800 미만이면 무관세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완전히 125% 관세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싼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양국에서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사태는 이미 벌어졌고 결국에는 두 나라 정상 중에 누가 한 명은 꼬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지켜보는 사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너무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과연 누가 먼저 네. 이게 제스처를 취할까라고 봤을 때 일기 때 우리가 트럼프 일기 때를 본다 그러면 결국에는 중국이 먼저 살짝 꼬리를 내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과연 이번에 어떻게 될지 네.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이 어떤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냐 하면요.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미국 내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모두 상장 폐지해버리겠다는 얘기까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이렇게 강대강으로 간다 그러면 그래? 그럼 중국 쪽에서 이렇게 나와? 보복관세 84% 때려버렸잖아요. 그러면은 뭐 말 그대로 중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을 상장 폐지도 할 수 있다. 이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다라고 이제 재무장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는요. 이런 전략을 또 들고 나왔어요. 바로 위안화 절하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낮춤으로써 관세 인상이 되는 걸 상쇄하겠다는 거죠. 이러한 전략은 트럼프 1기 때 그 당시에 무역 전쟁이 있었을 때 중국 쪽에서 위안화를 10% 절하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갔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 한번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또 어떻게 또 위안화 절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것도 또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미중 관세 전쟁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고 지금 긴장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제발
둘만의 싸움으로 끝나고 맞습니다. 불똥이 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일본 얘기를 잠깐 언급했었는데 네. 여러 가지 시도를 부더니도 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미국 협상이 잘 안 됐는데 그래서일까요? 이제 시선을 국내로 돌린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 이 관세 때문에 국민들을 좀 달래기 위해서 1인당 40만 원, 네. 50만 원 정도의 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 네. 일본은 좀 정부가 돈이 여유가 있나 봅니다. 이거 추경안으로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이제는 네. 일본 정부가 밝혔고 이게 뭐 계획대로 간다 그러면 6월에 국회에서 이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일본 여당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우리 돈으로 40에서 60만 원 정도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 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추경안을 통해서 여당과 야당이 어떻게 돈을 이제 줄 거냐, 네. 돈을 이제 유동성을 넓힐 거냐라고 보는데 야당 쪽에서는 기본 아시잖아요. 이제 소비 쿠폰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당 쪽에서는 아니다. 이제 어려운 계층인 소상공인에게 몰아서 줘야 된다라는 이렇게 좀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전 국민에게 40에서 60만 원을 주는 계획안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이게 또 우리나라 정치계 또 시사하는 바가 좀 클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네. 이렇게 정치와 경제는 하나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아마 보시면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계속 이어갑니다. 만나보시죠. 강력한 무력을 동반한 현실적 권력을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의 이 위대함이 대한민국의 위대함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겨울이 깊었던 것처럼 봄은 더 따뜻하겠죠. 따뜻한 봄날을 한번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5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앞서 영상 보셨죠?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자, 앞서 출마 선언을 했던 주자들과는 조금 다른 다큐멘터리 영상을 앞세워서 출사표를 던진 건데 이거 뭐 어떤 전략입니까? 일단 요즘 스포츠 스타들, 그러니까 핫피플이면 한 번쯤 찍는다는 이 넷플릭스 스타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거군요. 예, 저는 뭐 마이클 조던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좀 다른 다큐멘터리보다 조금 부드러우면서 따뜻하면서 인간미를 많이 강조한 그리고 이제 영상미가 있는 스타일인데요.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다른 후보들과 조금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런 다큐멘터리 식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이 겨울에서 벗어나서 민주당이 따뜻한 봄을 국민들에게 좀 돌려주려고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양극화를 좀 해소하겠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께서는 AI 그리고 반도체, 그러니까 첨단 과학 기술 분야를 성장시켜서 네. 여기에서 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에게 조금 더 경제 성장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제대로 좀 피력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이재명 전 대표는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대선 전까지 최소 6번은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하는 일정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대선 당일에도 재판이 날짜가 또 하나 잡혔습니다. 자, 대선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그 일정은 변경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을 돌아다녀야 할 선거운동 기간에 법원 출석 동선까지 고려하게 되면 이재명 전 대표는 아무래도 더 바쁠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은 이제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재판부 측에 확정되는 일정들이라든지 중요한 일정들에 대한 양해를 사전에 구하고 일정을 조정하는 것도 뭐 제외할 수 없는 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일정 변경에 있어서 유동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바람이죠. 하지만 뭐 근데 재판부에서도 실제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어떤 재판 일정 조정에 대한 요청을 했을 때 네. 당시에는 거부를 했습니다만 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 사유서와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출을 해라라는 이야기를 한 만큼 저는 변경의 가능성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 만큼 법원도 이 부분을 고려할지 여부도 또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는요. 대선 경선판에 변수 하나가 또 급부상했습니다. 이번 주에만 해도 여러 번 저도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외부에서 구원투수를 영입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론입니다. 이게요. 자꾸 사그라들기는커녕 점점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도 언론 지상에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고 많은 의원들도 그분을 소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대한민국 정부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약간의 리스크는 있을 수는 있지만은 큰 혼란은 없을 것이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평가를 하시면서 이번 경선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한 분들도 계시고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 현역 의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를 요청하고 있고 뭐 한덕수 출마해야 된다고 서명한 현역 의원들이 수십 명이다. 이른바 또 연판장을 돌렸다라는 말도 제가 오늘 국회 들어갔다가 확인을 했는데 국민의힘 주자들의 출마 선언 연일 잇따르고 있죠. 경선 출마자가요. 최대 많게는 20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물론 이들이 다 후보 등록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거론되는 그리고 또 이미 밝힌 주자들 다 합치면 20명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차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과연 어떤 이유가 있을까 다들 궁금해합니다. 굳이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여기에 또 차출론까지 나올지 단순히 컨벤션 효과 때문인지 잠시 후에 좀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틀 전 국무위원들에게 마지막 소명을 다해달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었죠.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도 이겁니다. 지금 할 일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죠. 국무위원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일체의 동요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 당면한 미국발 통상 전쟁 대응에 마지막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공직자들도 대통령 고리라는 엄중한 상황을 맞아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유지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불과 어제, 그제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28분 동안 통화하는 도중에 출마 의향을 물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중앙일보 보도로 오늘 나왔는데요. 이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우선 총리실에서는 정상 간의 통화는 비공개가 원칙이다라면서 해당 보도 관련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만약에 한미 정상 간 첫 통화에서 대선 출마 의향을 물었다면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일 뿐만 아니라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은 출마 의사가 없는 걸로 패널들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NCND라고 해야 되나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어떤 겁니까? 뭘로 의미를 받아들이면 돼요? 글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격이 워낙 직설적이기 때문에 통화 과정에서 뭐 한국에 대한 사정을 익히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출마 여부를 한번 물어봤을 수 있겠다. 저는 이건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 그래요? 그런데 두 정상 간의 통화가 이렇게 중앙일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알려짐으로써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이 열려 있구나 충분히. 네. 왜냐면 그 전까지는 뭐 대통령의 디귿도 꺼내지 말라고 했는데 네. 아직 정해진 게 없다, 결정한 것이 없다, 그런 요구가 있다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인해줬다는 것만으로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이 거의 0%에서 이제 상당히 좀 높아진 것 아니냐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 그 채널A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출마 요구가 당내에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그게 광범위한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네. 최근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출마를 요구하는 뭐 초선 의원들 또 일부 중진 의원들도 하나둘 등장하는 걸 보면 이게 찻잔 속 태풍이 아니라 실제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계속 점점 커지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론에 당의 안팎에서는 반발 기류도 조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는 개인의 자유지만 10명이 넘는 분들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고 대통령 권한대행 영입까지도 마다 않겠다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곱게 볼 것인지 우려하는 심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하게 되면 남은 2달의 국정을 최상목 대대행이 또 봐야 되나요? 굉장히 무책임한 행위라고 보고요. 보수는 진짜 자존심도 없습니까? 당내에서 사람을 키워내야지 매번 이렇게 바깥에서 지금 상황 어려우니까 여기서 한 명 영입하고 저기서 한 명 추대하고 이런 식으로는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계속 바깥에 있는 사람만 찾게 될 거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 관리를 해야 할 권한대행이 후보로 뛰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의견부터 이번에도 또 외부에서 영입한 인물이냐라는 반발 기류가 감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나선 주자들 입장에서도 조금 불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20명 가까운 후보들이 지금 뛰어나오는데 여기에 또 나온다?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이른바 한덕수 꽃가마론에 대해서는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본선까지 직행하는 꽃가마론이 또 언급이 됐었나 봐요. 자, 이렇게 왜 자꾸 한덕수 차출론이 점점 커지는 걸까요? 일단 추대론이라는 것은 뭐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요. 네. 현재 당이 위기이고 사실은 이제 유리한 그 대선 국면은 아닌 것은 뭐 자타 공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 인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반드시 정권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내주면 안 된다. 그럴 만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언급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일반적인 대선의 국면을 떠나서 총력전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은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당 내에만 문호를 국한시키는 것보다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반영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제 대선 출마론인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든 출마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다만 경선을 또 치러야 되는 거고 하기 네.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당이론과 현실론이 약간의 부딪힐 수는 있어요. 자, 뭐 장해찬 최고가 얘기했던 것처럼 당내에서 당연히 저희가 인원을 키웠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대선관리 주무 담당자가 이렇게 또 대선에 나오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또 현실적으로 현재 이런 상황에서 모든 분들 끌어모아야 되겠다라는 또 정치권의 일각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일단 당사자가 결정한 문제인 것이고 네. 당사자가 결정해서 뛰어든다면 뭐 당에서는 배척할 이유도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솔솔 커지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설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이 봤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아, 그래요? 네, 거기에 있어서 의외로 첫 번째 이유는 이분이 평생 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지금 황우여 지금 선관위원장이 벌써 꽃가마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대를 안 해주면 이분은 못 나갑니다. 그런데도 나가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일단 무소속으로 나가서 밖에 있다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결정되면 단일화를 생각할 건데 과거 반기문 총장 사례를 보면은 밖에 있으면 선거 자금이 쭉쭉쭉 빠져나갑니다. 네.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것을 정신력으로 버텨내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추대 안 해주면 네. 한덕수 권한대행은 출마 못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공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선출 방식, 경선 룰을 전격 확정했습니다. 후보자 선출 방식은
1차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100%로 4인을 선출합니다. 2차 경선에서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로 2인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3차 경선으로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최종 1인을 선출합니다. 단 4인 경선에서 한 후보가 50%를 넘으면 2인 경선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논란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했던 경선 룰, 국민의힘 경선 룰이 전격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셈법은 지금 더욱 복잡하고 급해졌습니다. 우선 1차 경선에서 단번에 4명으로 좁힙니다. 20명 가까이 나온 다음에 16명이 그냥 한 번에 떨어져 나가는 건데, 야,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파격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 그 경선 룰이 어떻게 정해질지 궁금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가지 안이 논의됐던 것 같아요. 1차에서 8명을 줄이고 2차에서 4명으로 줄인 다음에 과거처럼 가장 득표율이 높았던 사람을 후보로 확정하는 방안. 네. 그리고 지금 오늘 확정된 것은 4명으로 줄이고 2명으로 줄인 후에 1명을 선정한다는 건데, 이 후보자들별로 셈법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4명에서 1명 최다 득표율을 올린 사람을 뽑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결선 투표를 통해서 과반을 얻은 후보자가 된다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근데 저는 일단 룰이 정해진 이상 선수들은 그 룰에 따라서 참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뭐 수용하지 않을 방법도 없고요. 그러나 이 양자 경선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로 이 원팀이 단기간에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어떤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대표적으로 지금 양자 대결 2사람 중에 1명을 꼽는 경선 룰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대표적으로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어요. 홍 시장 경우에는 이러다가 당이 탄핵 찬성 반대파로 완전히 양분된다 걱정을 했고, 한 전 대표 측은 이거 한동훈 반대파끼리 뭉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나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우려를 했었는데 우려한 방식이 결정이 됐어요. 근데 아마 저 두 분의 우려가 뭐 더 타당치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네. 각계 다 셈법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셈법을 다 반영한 룰을 만들기는 어렵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히려 이렇게 4명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평가받는 김문수 전 장관이 가장 반발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네. 그렇잖아요. 4명에서 해가지고 김문수 장관이 1등하면 과반 상관없이 후보자가 된다. 이럴 수 있는 유리한 지위에 있는데 만약에 2명이 결선을 간다 그러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한동훈 전 장관이 저 부분에 반대한다는 것은 각기 이제 지지층에 대해서 계산을 하셨다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저 두 분의 말씀은 참 탄핵 찬성파 반대파끼리 나뉘어서 당의 분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구도로 나눠지겠지만 어쨌든 합종 연행의 기회가 또 주어질 수 있는 그 결선제거든요. 따라서 지금부터 저는 저 결선제라는 룰이 세팅이 되게 되면 합종 연행을 위한 접촉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오히려 그렇다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당의 분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룰이 될 여지도 없잖아 있다. 그래서 저 부분을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장점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세팅이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들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권은 조기 대선 준비에도 정신이 없을 텐데 지금 새로운 논란이 또 급부상하면서 더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하면서 지금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고성이 또다시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덕수 대행, 윤석열 대행으로 위의 수조, 이완규 법제처장, 임명, 아까 해동이나 지금까지 빠져나갔죠. 임명을 수락하지 않고 사퇴하겠다 하는 말씀을 여기가 있어요. 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릅니다. 지금 뭡니까 당신? 나 당신과 되겠어요? 어디가 선생님이야?
피의자면서 헌법재판관 지명자 신분도 적절하지 않지만 기소가 됐을 경우는 이거 심각한 거 아니냐. 글쎄요, 어쨌든 저는 그거는 전혀 기소될 만한 그 일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기소가 된다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내란 관련 혐의 피의자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이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임명이 됐다. 이 부분이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이죠. 자격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완규 법제처장은 스스로 사퇴할 뜻은 없다라고 애둘러서지만 밝혔고요. 자, 이게요, 예상치 못한 또 전국의 논란으로 또 떠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을 당했지만 아직까지도 윤석열표 이른바 알박기 인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게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임에도 불구하고 월권을 행사해서 이렇게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태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자체적인 결정은 아닐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의 부적격성, 방금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른바 안가회동의 주요 멤버로 지목되고 있고 내란 방조와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인 만큼 스스로 자진해서 사퇴하거나 한덕수 대행이 이 결정을 뒤집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대립각이 세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은 뭐 또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 얘기 또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뭐 현실적으로 마땅히 다시 철회할 수 있는 방법도 뭐 없다면서요. 지금 위법적인 헌법재판관 임명이라고 하지만 그 위법적이라는 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되는 건데요.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 역시 헌재가 수기를 거쳐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게 정말 위법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면 권한쟁의 심판이든 가처분이든 신청해서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사람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 정치 공세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SK그룹 고 최종현 선대회장의 생전 육성을 저희 채널A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불안정한 오늘날 국제 정세 속에서 기업인들에게 전하는 위기 돌파 해법이 담겼다. 그리고 또 경영 철학이 담겨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영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치 상황이 불안했던 1980년대 중반, 고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은 임원과 신년 간담회에서 기업인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정치가 불안할수록 경제까지 망가지면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업 경영인은 가장 실질적인 걸 앞을 내다보고서 이럴 것이다 해가지고 쳐야 되니까 지금 정치 불안 요소 때문에 괜히 우리가 들뜰 필요는 없다. 미래 산업 방향도 일찍이 내다봤습니다. 하드웨어 성장엔 한계가 있어 소프트웨어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플로피 디스크가 1달러라면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팔면 20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GNP가 지금서부터 우리 배로 올라간다 이렇게 딱 되면은 하드가 늘어나는 거는 한 20%도 안 되고 늘어난 80%의 부분이 소프트웨어예요. SK그룹은 지난 1998년 기업 이름을 선경에서 SK로 바꿨는데 이 과정에서도 기업 이미지와 문화를 실질적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름만 바꾸지 말고 인만 내용도 바꿔라 이 말 아니야. 가짜 이미지는 오래 못 가. 지난 1992년 선경그룹이 태평양 증권을 인수할 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활용됐다는 주장을 반박한 목소리도 발견됐습니다. 4,300억씩 돈을 내고 일시불을 하고서 제2이동통신을 사는데 무슨 뭐 증권회사에 뭐다 돈을 막 사들한테 비자금 빌려다가 내가 한 거냐. 누가 보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앞서 SK그룹은 지난 8일 창립 72주년을 맞아 고 최종현 선대회장을 기리는 추모 행사를 비공개로 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경제산업부의 신선미 차장 그리고 카이스트 이지환 교수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 차장, 일단 녹음 기록을 들어보니까 과거 어려웠던 우리 대한민국 시절에 경제 성장에 동참했던 기업인의 좀 고뇌를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복원된 자료를 보면요. 오디오와 비디오만 5,300건, 문서 3,500건 등 모두 13만여 점입니다. 최종현 선대회장의 이 육성 녹음만 해도 3,530건인데요. 하루 8시간씩 들어도 1년 이상 걸릴 만큼 방대한 분량입니다.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최 전 회장께서 이 소프트웨어의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미래를 내다봤다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앞을 내다보는 기업만이 장수를 한다고 하죠. 최종현 선대회장은 우리나라 산업이 하드웨어 제조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부가 가치를 역설하곤 했습니다. 선대회장은 사업 방향을 두고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마다 임원들과 토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육성 직접 들어보시죠. 한 집에 냉장고를 갖다가 5대, 6대 시키면 지금 없잖아.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그래 거기서. 그럼 앞으로 경제 발전 뭘 할 거냐는 얘기야. 소프트웨어. 네, 현재 SK그룹의 핵심 사업은 반도체와 바이오죠. 모두 최종현 선대회장이 일찍부터 앞을 내다보고 고부가 가치 사업에 뚝심 있게 투자한 결과물로 평가되는데요. 반도체 사업은 1978년 10월 선경 자회사로 설립한 선경 반도체가 출발점입니다. 지금은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이 AI 반도체의 핵심인 HBM을 생산하면서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죠. 특히 SK하이닉스는 올 1분기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1993년에 출발한 이 바이오 사업도 독자적으로 개발한 뇌전증 신약을 미국에서 판매할 정도로 성장을 했고요. AI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 속도도 단축하고 있습니다. 자, 신 차장, 최종현 회장은 우리나라 다른 기업들과 뭔가 차별화할 수 있는 독특한 그룹 전략을 이미 일찌감치 펼쳤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은 좀 더 자세하게 교수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그 최종현 선대회장의 경우에 사업적인 성과 외에도 우리나라 다른 기업가들과 상당히 차별적인 어떤 유산을 남겼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그게 1979년에 첫 제정한 성경 경영관리 체계, 지금은 영어로 SKMS라고 불리는 경영 철학입니다. SK그룹은 현재 여러 계열사를 두고 있지만 모두 이 SKMS를 기반으로 비전과 문화를 공유하되 또 각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소위 따로 또같이라는 그런 그룹 전략을 추구하고 있고요. 이 79년에 나온 성경 경영관리 책의 초판을 보면 시작이 이렇습니다. 기업은 영구히 존속 발전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기업은 사람과 달리 물리적인 수명의 한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혁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혁신을 위해서는 경영진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마케팅, 연구개발, 생산, 경영 지원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이 함께 일심동체가 돼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실무적인 지침까지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가 있습니까? 예, 1980년에 최종현 선대회장께서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해서 이제 유공을 출범시켰는데 그리고 나서 불과 2년도 안 된 시점에 사내 간담회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 회장께서 새로운 비전을 벌써 제시를 하셨는데 그게 유공이라는 회사가 단순한 정유회사가 아닌 종합에너지회사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종합에너지회사의 개념에는 한참 후에나 화두가 된 태양에너지라든지 원자력, 배터리 이런 이야기들이 벌써 이제 나오고 있고요. 이와 함께 슈퍼라는 말과 엑설런트라는 말을 결합을 한 이 수펙스라는 말이 SK그룹에서는 자주 쓰이는데 이것이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신 차장, 요즘 안 그래도 우리 경제, 정세 모두 힘든 상황인데 과거에도 이만큼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석유 파동 때인데. 근데 SK그룹이 당시에 적자는 역할을 했다고요? 그 극복하는 데 있어서? 맞습니다. 원유 공급을 이끌어내면서 두 차례의 오일 쇼크를 이겨내는데 기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종현 선대회장의 사우디아라비아 왕실과의 인맥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1차 오일 쇼크는 1973년입니다. 두 달 사이에 원유 가격이 4배로 치솟았는데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한국의 정유 3사의 원유 공급을 줄이겠다고 통보하자 우리 정부는 당시 김종필 총리를 포함한 민관 사절단을 사우디아라비아로 급파를 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하자 최 선대회장이 구원투수로 나선 겁니다. 육성 직접 들어보시죠.
원유가 그때도 모자라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때 그 풀어진 적도 있다고 그래서 그때 박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국가에 고마운 그 저기를 했다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칭찬도 박 대통령. 최종현 회장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뭐 인맥이 있었던 건가요? 석유그룹, 성경그룹이 그 당시 성경그룹이죠. 석유 사업을 진두지휘를 하면서 아하. 이 사우디 왕족 그리고 사우디 정재계 인사들과 끈끈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하. 문제는 이란의 석유 수출 중지 조치로 1978년 말부터 1979년까지 2차 오일 쇼크가 또 발생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위기에 빠지는데요. 당시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원유 재고가 바닥이 나자 서울 시민들은 남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난방을 해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때도 최선대 회장이 해결사로 나섰는데요. 당시 배럴당 42달러에 거래되던 이 원유를 24달러에 하루 5만 배럴씩 공급하면서 2차 오일 쇼크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네. 교수님, 사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오일 쇼크를 주도적으로 극복하기는 힘들었던 때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했었죠, 당시에는. 물론입니다. 예. 우리 해방 직후 시점으로 만약에 돌아가 본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의 GDP 순위가 전 세계에서 한 40위권에도 들지 못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50여 년 만에 12위권으로 도약을 했고요. 물론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한 정부의 역할도 중요했지만 이 현장에서 급속한 이 산업화와 수출 주도 성장을 견인한 이 민간 기업들 또 민간 기업가들의 역량이 아니었으면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양적으로 질적으로 급속히 발전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유공 사례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뭐 예를 들어 삼성의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 진출, 또 현대의 경우에는 조선 자동차, 건설, 또 LG의 경우에는 전자, 화학 산업 진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슷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면서 우리 경제 에너지를 분출시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신 차장,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이 녹취록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 내용도 있다고요? 어떤 내용이 지금 공개된 거죠? 맞습니다. 그 당시 성경그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들여서 태평양 증권을 사들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무슨 내가 돈이 없어서 말이야 4,300억씩 일시불을 하고서 제2이동통신을 사는데 무슨 뭐 증권회사에 뭐 그걸 사는데 하드한테 비자금 빌려다가 내가 하고 그러냐 누가 보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들어보시면 설득력은 있습니다. 다만 현재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회장이 소송 중이어서 사법부의 판단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태평양증권 인수에 오히려 커다란 대가를 치르고 산 거다. 뭐 이런 내용도 공개가 됐네요. 맞습니다. 오히려 비자금을 조사하던 이 검사가요. 왜 수지 안 맞는 장사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게 최종현 선대회장은 정부 허가니까 커다란 대가를 치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근데 뭐 그 증권회사를 뭐 하면서 돈이 없어서 대통령한테 돈을 빌려다가 그걸 했겠느냐 내가. 그런 돈을 왜 얼마인지 움직인단 말이야. SK 하면 텔레콤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증권사 인수 말고도 지금 한국이동통신 지분 인수 이야기도 이번에 포함이 돼 있다고요? 녹취록 속에. 어떤 내용이죠? 당시 상황을 보면요. 공개 입찰로 시가보다 비싼 4,300억 원의 이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 주식 공개 매각 발표 전만 해도 이 8만 원대였던 주가가요. 3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시가보다 높은 주당 33만 5천 원을 투입해서 인수하다 보니까요. 당시에는 승자의 저주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당시 입찰 기업들이 써낸 주당 평균 가격은 18만 7,400원이었거든요. SK 입장에선 특혜 의혹과 비난을 씻어내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했던 셈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그룹 전체를 생각하면은 캐시플로우가 뭐 8천억 쓰고도 1조가 되니까 몇 가지 뭐 조언하고 또 열심히 벌으면 그 돈은 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사람이 결나면 이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2천 내가 그냥 정부에 더 줘라 이렇게 하니까 속은 내가 편하더라.
자, 그리고 최종현 회장이 당시에 정경련 회장직을 고사했었는데 그 이유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돈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육성을 들어보면요. 사돈이 대통령인데 내가 제게서 정경련 회장을 할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언급이 있는데요. 세간의 오해를 우려해서 고사를 했고 이에 유창순 전 국무총리가 2년을 더 재임해서 4년간 정경련 회장을 맡았다는 겁니다. 수락한 건 거절할 명분이 없어진 김영삼 정부 때에야 어쩔 수 없이 맡게 됐다고 언급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공업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엑스큐스가 안 통하더라고요. 정경련 목소리도 맡은 거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외국계 담배 회사가 대리점 사업을 권유를 했는데 이걸 거절했다고 해요. 이유가 뭐였죠? 들어보면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담배 사업은 굉장히 남는 사업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30%에 달할 정도여서 대리점 사업을 권유받았다고 하면 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최종현 선대회장도 당시 돈만 보면 틀림없이 해야 하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몸에 좋지 않은 담배를 파는 건 성경의 기업 문화와 맞지 않아서 거절을 했던 건데요. 경영에 있어서 신뢰를 중시했던 겁니다. 육성 직접 들어보시죠. 역시 정현보가 그 확고하니까 더 이상 자기네들이 저기를 안 하겠다고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담배를 열심히 펴. 뭐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냐?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 회사인데 우리가 안 피면 그러면서 피더라고. 겉으로 놀지 말고 이건 직접 직원하고 관계가 되는 거야. 교수님, 요즘 기업들의 화두가 ESG 경영입니다. 사회적 네. 가치를 창출하고 네.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하는 과거와는 좀 달라진 이런 경영을 추구하고 있는데 네. SK는 이걸 일찌감치 도입을 했다고요? 예, 일찌감치 도입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SK그룹이 추진하는 기업 전략의 한 중요한 중심축 가운데 하나가 ESG 경영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그 유공이 모태가 된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여전히 에너지 업종에 있죠. 하지만 2020년대 들어서 이 그린 비즈니스, 즉 친환경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비전과 전략을 세웠고요. 또 그룹 전체로 봤을 때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목표, 그리고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아리백 캠페인 이런 데도 활발히 가입을 했습니다. 사회적 가치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확산되는데 SK그룹이 크게 기여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창출하는 고용, 환경, 건강 등에 관련된 가치를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재무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사회 성과 인센티브 같은 거를 고안을 했는데 이거는 세계경제포럼 등에서 상당히 놀랍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요. 말씀하신 그 이사회 중심 경영은 사회이사 비중을 높이고 그리고 권한까지도 실질적으로 많이 부여를 함으로써 네.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기업 경쟁력도 강화하겠다라는 방향성을 바탕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신선미 차장 그리고 카이스트 경영공학과 이지환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에일 라이브가 준비한 다음 주제 확인해 보시죠. 다 타보고 없지. 아래채고 뭐고 냉동창고고 뭐 화장실고 싹 다 가봐요. 아무것도 없더라.
지난달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로 피해 지역 주민들은 평생을 가꿔왔던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게 됐죠. 하지만 언제 어디에나 희망은 깃들기 마련입니다. 이들을 향한 따뜻한 온정이 모여서 역대 최고 기부금의 구호 물품 속속 현장에 도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보내진 구호 물품들 가운데 차마 이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인가 싶은 쓰레기에 가까운 물건들이 섞여 있어서 이재민들을 한 번 더 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 피해 지역에 많은 이제 구호 물품이라든지 이제 물품들이 배달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쓰레기 구호품이다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물품들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려진 양만 11톤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네. 뭐 옷이다 해가지고 보니까 다 해지고 낡은 그런 입을 수 없는 옷들도 있었고, 프라이팬의 경우에도 코팅이 다 벗겨졌다라든지, 아이고. 아니면 국자도 정말 기름때가 다 묻어있는 그런 국자를 저렇게 착불로 택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호 물품이니까 일단 착불로 이게 비용을 지불하고 받았지만 실상은 전혀 사용할 수 없고, 오히려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 폐기물 비용을 지불해야 될 정도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한 이재민은요, 우리가 거지도 아닌데 이런 걸 받아야 되느냐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지금 인구 소멸 지역이다, 인구가 줄고 있다 걱정하는 경북, 경남 지역에 특정 지역의 인구가 지금 주민등록 등록 인구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피해 지원 자금 받으려고 얌체같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자, 이런 얘기들까지 포함해서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분 나쁘다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버려야 하는 양이 청송군에서만 10톤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 구호품인 줄 알고 받았는데 다시 쓰레기로 처리해야 되는 양이 10톤이 넘는다는 겁니다. 다음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5일 저녁 8시 50분쯤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도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서울 노원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던 검은색 차량이 차선을 변경합니다. 뒤에 따라오던 오토바이와 아슬아슬하게 붙어가던 이 차량, 코너를 돌다가 잠시 멈춰섭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데요. 그러다가 창문 밖으로 뭔가를 꺼내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협합니다. 다시 보니 흉기였습니다. 차선 변경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평소 목재 작업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흉기를 꺼내 든 거였습니다. 자, 저 흉기 휘두른 운전자,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고로 곧장 붙잡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다툼이 생기게 됐는데 갑자기 창문 너머로 차 밖으로 흉기를 꺼내서 위협을 하다 보니까 오토바이 운전자가 바로 그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출동해서 보니까 저렇게 상황이 발생한 그 현장에서 2km 떨어진 지역에서 저 차량을 찾았고 실제 이 조수석에 놓여 있던 흉기까지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일단 저렇게 흉기를 들고 뭔가 해악의 고지를 해서 공포감을 유발하게 된다면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경찰도 일단은 이 남성에 대해서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을 한 상황인데요. 당시에 오히려 본인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을 세우고 나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공포심을 느껴서 우발적으로 행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조금만 참으면 될 걸, 일이 너무 또 커져버린 상황이죠. 자,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 계약직 교사가요, 개인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지금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자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면 혐오스럽다. 모든 행동들이 나를 천천히 목 졸라 죽인다. 악취, 소음, 먼지, 스트레스. 결혼해서 아들 생기면 낙태해야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지금 이 글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글을 작성한 사람이 강원도 소재의 초등학교의 계약직 교원이었다라는 것이 더 충격입니다. 네. 즉 매일매일 아이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아이들을 챙겨야 되는, 가르쳐야 되는 그 교사의 입장으로서 저런 글을 작성을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초등학교에 있으면서 매일매일 남자 아이들을 보면서 저런 생각을 했다라는 걸로 추가되잖아요.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가 이 SNS에 글을 확인을 하고 바로 이제 신고를 하게 됐고요. 학교에서도 재빠르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네. 며칠 전에만 해도 이 대학병원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사진을 올리면서 저런 비슷한 혐오글을 올렸다가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학교 현직 계약직 교사가 초등학생, 남학생들에 대한 혐오글을 올렸다. 글쎄요, 이 부분도 학교 측에서 좀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는 7월부터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공원, 한강공원 등에서 비둘기 모이를 주다가 걸리면 최대 100만 원까지 벌금을 맞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비둘기가 있으면 사실 이렇게 좀 과자라든지 모이를 나눠주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7월부터 만약에 이러한 행위가 적발이 된다 하면 최대 과태료 100만 원까지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1회 적발 시에는 20만 원, 2회 때는 50만 원, 3회 적발 시에 이제 최대 100만 원이 되는 것인데요. 이게 최근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례 지정이 따라서 되다 보니까 7월부터 시행이 되고 6월 30일까지는 일단은 유예 기간을 두되 적극적으로 시민 이제 계도에 나서서 저렇게 유해 동물에게는 그 모이라든지 어떤 먹이를 주면 안 된다라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게 될 예정입니다. 제 기억으로 우리 애가 어렸을 때 공원 가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새우깡 과자 이렇게 뿌려주고 좀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 못 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게 비단 비둘기뿐만이 아니고요. 뭐 네. 참새, 비둘기, 까치, 청설모 등 정말 여러 동물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리 뭐 귀엽다 아니면 사실 자연 잘 접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 네. 먹이를 주는 행위가 뭐 교육적으로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 생태계에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까지 이렇게 규제에 나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 단순히 먹이를 안 주고 보기만 하면 괜찮은 거죠. 근데 얼마 전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비둘기가 자꾸 모여드니까 귀찮아서 독국물 먹여서 비둘기를 죽였다가 처벌받은 사람도 있죠. 맞습니다. 이건 인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50대 여성이 환경 미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비둘기가 이제 좀 방해가 된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해서 이 먹이를 주면서 거기에 독극물을 탄 겁니다. 갑자기 비둘기가 여러 마리가 이제 폐사를 하다 보니까 관계 당국에서 조사에 나섰더니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이 먹인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자백을 하기도 했고요. 절대로 먹이를 줘서도 안 되지만 저렇게 좀 우리 생태계 파괴되니까 내가 독극물 섞어서 저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네, 일종의 사적 보복이죠, 저런 것도.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는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봄볕이 쏟아지자 다시 벚꽃도 힘을 내 만개했습니다. 이곳 경의선 숲길에는 봄 정취를 놓칠세라 꽃놀이 나오신 분들로 가득한데요. 오늘은 흐렸던 어제보다 더 따뜻해서 산책하기 좋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19도, 춘천 21도, 광주와 제주 20도, 대구는 22도까지 오릅니다. 다만 저녁에는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공기질이 무난하지만 서울에는 대기 정체로 초미세먼지가 쌓여 있고요. 밤부터 경기와 부산, 울산에는 국외 미세먼지가 날아들어 공기가 탁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어제 비가 내렸지만 충북과 경북의 대기는 다시 건조해졌습니다. 산불 등 화재에 유의해야 합니다. 토요일엔 전국에 비 예보 있는데요. 제주에는 최대 80mm 이상, 내륙에도 많은 곳은 30mm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태풍급의 돌풍까지 몰고 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원래 뉴스에일 라이브 목요일은 경제를 부탁해를 2부에 전해드려왔었죠. 그런데 오늘은 고 최종현 SK 회장 육성 녹취록 입수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가 1부를 길게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은 민생을 부탁해 2부와 함께 1, 2부로 나누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점심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